아니야. 무슨 말이야? 전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고전 소설이란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지. 앞에 심청 주인공이야. 고전 소설이고 판소리계 소설이야. 그러면 판소리가 먼저야, 소설이 먼저야? 판소리. 판소리가 먼저지. 그러면 이 고전 소설에는 판소리의 특징이 담겨져 있겠네? 교훈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이죠. 무슨 교훈을 줍니까? 부모님께 효를 다해라. 심청이 물에 빠졌더니 용왕이 구해주죠. 용궁에서 엄마 만나는 거 알아? 네. 엄마 하늘의 선녀야. 그리고 우연적입니다. 중국 송나라 황해도 학주 도화동이라서 이 정도면은 구체적이야, 배경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구성 부분의 줄거리 읽을 부분 시간 한번 조금 드릴 거예요. 특징, 유교적 가치인 효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 말 중요해. 전반부는 현실적인 공간, 후반부는 환상적인 공간. 주제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 밑으로 내려옵시다.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 요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외울까? 여러분들 나중에 막 1대배 퀴즈 같은 거 나갈 수도 있으니까. 효녀 지은 설화 신라시대에야. 아, 지은이 나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유. 진짜 내가 비타오백 옷 입고 콘서트 가보는 게 내 소원인데 우리 딸은 마이쮸 분장시키고 무대 위에 올라가면 내 얼굴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준다니까. 효녀 지은 설화 인신공희설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당대의 유교인 효 사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심청이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인당수에 빠지나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재생하여 황후가 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지,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야. 행복한 결말. 효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1분 드릴 거예요. 요만큼 읽고 뒤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아침이 됐다라는 거죠. 시간적인 배경. 심청이가 아버지에게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라 하고 세상에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진지 챙겨드리고 있죠. 지은이 어때? 심청이 효심이 깊어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제 오늘 물에 빠지는 날이야.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 와서 오늘이 배가 떠나는 날이오니 쉽게 가게 해주시오. 조금 서둘러 주시오. 근데 이미 몸값을 치렀거든. 질질 끌고 가도 나쁘지 않아. 근데 어때? 말투가 엄청 공손해. 이 뱃사람들 착하거든. 뭐뭐 해주시오. 공손한 말투. 심청이가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며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심경을 묘사. 저는 심경 묘사도 나쁘지 않고요. 요 정도면은 행동 묘사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걱정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행동 묘사다라고 보면 인물의 심리를 간접 제시하고 있는 거다. 말해주기, 보여주기. 그렇지, 보여주기 하고 있는 거지. 뱃사람의 말을 들은 심청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겁니다. 그리고 나 죽으니까 분명히 두려움도 있어. 이렇게. 다들 수영할 줄 알아? 수영할 줄 알아도 바다에다 갖다 버리면 죽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거북이 등 타지 않는 이상 다 죽는 건데. 여보시오 선인네들, 뱃사람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난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뱃사람과의 신의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요거 중요해. 뒤에 학습활동 보면 심청이 성격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 뱃사람과의 신의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 다음에 이미 자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상태다.
내 몸을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비밀로 했거든요. 왜? 아버지 걱정할까봐. 이것도 나름 효심에서 나온 행동이지. 만약 아시게 되면 질에 야단이 날 테니 잠깐만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숫게 하고 말씀을 여쭙고 무슨 말씀을 여쭙고 아버지 저 오늘 물에 빠져서 안녕합니다. 떠나게 하겠어요 라면서 뱃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고 근데 그걸 또 뱃사람들이 들어줘. 심청이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있다. 심청이가 들어와서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에게 올리고 마지막 식사니까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토록 진지만이 잡수시게 하느라 자반도 떼어놓고 이 정도면 심청이네 집안에서 좋은 음식이지. 김쌈도 사서 수저에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라고 한다. 신봉사는 철을 모르고 이 대사 별표. 비극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봉사. 그래서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심청이 물에 빠져 죽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정보에 불균형이 나타나 있다. 무슨 말이냐? 독자는 사실을 알아. 독자는 사실을 알아. 그런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떠한 사실이 벌어지는 줄 몰라. 사실을 몰라. 야, 오늘은 유난히 반찬이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냈느냐? 평소와 다른 상차림이고 심청이는 마을에 큰 대감님 집에서 제사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제사 음식을 얻어오고 그랬었거든.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다 빨간색 체크. 부자가는 천륜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방금 읽은 요 대사 요렇게 묶어서 별표. 지금 읽은 두 줄 누가 한 말이에요? 서술자가 한 말이지. 편집자적 논평,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가능한 거야. 또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전지적 작가 시점.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보이더라. 이거 우리는 뭔 생각해? 심청이 죽으러 가는 배 타러 가는 거구나. 심청이의 죽음을 예견하지. 수레라 하는 것은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라나 보다. 아이고 해석이 좋아. 속담 꿈보다 해몽. 장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보다. 뒤에 나올 거지만요. 장승상 댁 부인이 심청이 엄청 이뻐해. 그래서 양녀로 좀 드리려고 하고는 있어. 근데 아버지 모셔야 돼서요 해서 맨날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장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라나 보다. 수레라 하는 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래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승싹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보다. 심청이는 저 죽은 꿈인 줄을 짐작하고 알고 둘러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해. 아버지 그 꿈 참 좋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심청이의 효심. 진지상을 물리고 담배 태워드린 후에 이 식구땡 쩔지. 밥상에 앞에 놓고 먹으려고 하니 간장에서 썩은 눈물이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여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했다. 밥 먹지 못한 이유? 죽음에 대한 슬픔, 아버지에 대한 걱정, 자기 죽을 일을 생각하니 죽음에 대한 분명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확인됐을까? 다음 페이지. 그래서 들어갈 때 잠깐만
그런 뒤에 심청이가 사당에 하직한다.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에, 그러니까 조상님한테도 인사해야 돼. 죄송하다고. 왜? 이제 제사 지낼 사람이 없거든. 제사 더 이상 못 지내드립니다. 조상님 죄송해요. 이거야. 사당에 하직하려 들어갔어. 세수하고 사당문을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못난 여자 후손 심청이는 아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행동의 목적 인당수의 제물로 몸이 팔려 가옵니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었으니 이 말 단어 뜻 잘 물어봅니다. 사모하는, 사랑하는 아니야. 무슨 뜻이야?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 조상님들 따르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밑에 심청이는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이별을 앞둔 신봉사는 아무것도 몰라. 심청이는 알고 있어. 정보의 불균형, 비대칭 때문에 비극성이 심화가 되고 있지. 신봉사가 꾸는 꿈은 아주 중요합니다. 따로 별표한 게 더. 심청이가 수레를 간다. 그러면 1번 심청이 이제 죽는구나. 근데 결과 보면 어떻게 돼?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마 타고 다녀. 효에 대한 인과응보로 황후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황후가 될 것을 암시한다. 앞에 일어날 일을 알려줍니다. 복선의 기능. 지은이 신라시대의 여자아이라 그랬죠? 효녀 지은설화. 요거 한번 읽고 뒤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인사해야지.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을 닫은 뒤에 아버지 나와서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해. 신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해라.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 사실이 드러납니다. 심청이가 말하기를 제가 못낸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고백.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습니까?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체크. 이 당시 사람들은 뱃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뱃길의 안녕을 기원한다 라는 민간신앙이 있었음.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완전 괄호 열고 어때? 슬픔, 충격. 내 딸을 속여가지고 저렇게 가다니 뱃사람 나쁜 놈들. 분노. 마을 사람들 도와주시오. 애원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특히 또 중요해요. 이거 무슨 소설이라 그랬어? 고전소설. 또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면 뭔데? 노랜데 운율이 있지. 소설인데도 운율이 느껴진다고.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고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가리라 못가리라 라고 하면서 사사조의 사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운문 속에 산문 속에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이 있다. 바로 이게 뭐라고?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 그러니까 어디 찾으면 돼? 운율이 나타나는 부분 찾으면 돼. 네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딸에 대한 원망도 사실은 있어.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세로로 두 줄. 자식을 죽여서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끊어놓은 거 문장 앞뒤로 비슷하게 생겼죠? 됐고. 지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거야. 아비가 딸을 위해 죽을 수는 있어. 근데 딸을
아비를 위해 딸이 죽을 수는 없어. 아버지는 죽을 수 있어도.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니까.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1의 안에 죽은 뒤에 심청이 엄마 돌아가셨지. 눈이 어두운 늙은 것이 신봉사 내가 품 안에 너 심청이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가면서 동양젖을 얻어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아내와 사별하며 힘들게 심청이를 키웠었다 라고 하면서 과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눈이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의지하면서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정신적으로 충격받았어. 마라 못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됐고 딸 너 죽을 거면 같이 죽자.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서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서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겠는가. 나에게 있어서 내 눈보다 딸내미 너 심청이가 더 소중한 거다. 그러지 마라 딸내미.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가 된단 말이냐. 사궁지수 단어 뜻 잘 물어봅니다. 네 가지 딱한 부류의 사람 중 가장 첫 번째 사궁은 늙은 호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늙은 과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부모 없는 아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자식 없는 늙은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그런데 신봉사는 여기에 몇 개에 해당돼? 따지면 3개에 해당돼. 이거에 신봉사는 부모님 없잖아. 신봉사는 이제 자식도 없어. 이 넷 중에 하나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데 이 1, 2, 3에 내 삼관왕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이 이야기 하는 거지. 내 이놈 상놈들아, 비속어를 사용해서 뱃사람들에게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지. 장사도 좋다지만 사람을 사다가 제사하는 데를 어디서 보았느냐. 에라이 망할 놈들아. 적대감과 분노.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니들 벌 받을 거야 이 나쁜 놈들아. 뱃사람들 저주. 눈먼 놈의 무남동녀 철 모르는 어린아이 심청이를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에라이 쌍놈들아. 옛글을 모르느냐. 고사를 인용할 거예요. 중국의 역사상 나라는 하은, 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하나라 이전에 삼황, 오제 시절에 엄청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어. 그냥 전설상의 나라야. 지들은 물론 그게 정말 문명의 시절이라고 하면서 땅 파고 앉아있지만 7년 동안 큰 가뭄, 가물적에 사람으로 빌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신하 중에 한 명이 말했더니 탕 임금의 어진 말씀, 내가 지금 이렇게 비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을 죽여서 비내리라고 빈다면 그래, 애꿎은 백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대신하겠다. 대단한데 이 탕 임금도 몸소 희생되어 몸을 깨끗이 하여 상림뜰에서 빌었더니 하늘이시여 내 몸을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수천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다.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야. 희생하려고 했더니.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가는 게 어떠한가. 이보시오 동네 사람들, 저런 놈들을 그저 두고 보시오. 동네 사람들 제발 저 좀 도와주시오. 애원. 심청이가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아버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지만 우와
돈 이미 선금 받았거든.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청이 성격.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 자식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걱정, 지극한 효심.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게 다 하늘의 운명입니다.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운명론적 사고관. 아버지 이렇게 죽는 게 제 팔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우 눈물이 나서 더 읽을 수가 없네.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 공론하기를. 뱃사람들 착하다 그랬잖아. 심소저의 효성과 신봉사의 일생신세를 생각하니 그러면은 저 눈먼 산에 저에 혼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긴데, 심청의 몸값은 몸값이고 쟤를 위해서 좀 뭘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 봉사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 차려주면은 어떻겠는가. 신봉사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줘. 그래서 쌀 200석, 돈 300냥, 무명 300 각 한 동씩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야. 한 몇 억 주는 거야 이거. 마을에 들여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쌀 200석, 돈 300냥을 착실한 사람을 주어서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신봉사에게 바칩시다. 쌀 300석 가운데 20석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양식은 넉넉할 거고 무명삼배로는 사계절 옷을 만들어 주고. 야, 역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계산이 빠르고 엄청 정확해. 어때? 관청에 공문을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시다. 이야기. 뱃사람들 성격 어때? 자기들 진짜 장사해야 되니까 사람을 제물로 쓰기는 하는데 인정이 많고 배려심이 있고 아주 성격이 꼼꼼해. 밑으로 내려와서 옆 페이지, 여기 빨간색 별표예요. 신봉사의 넋두리에 나타난 판소리의 소설의 특징. 구어체의 표현과 운문체, 생동감을 부여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유사한 내용을 열거하여 길게 진술한다. 격해진 감정을 드러낸다. 말이 길어졌지. 장면의 극대화 기법이 나타난다. 장면의 극대화 기법은 판소리에서도 자주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구나 라고 확인하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자. 심청전의 배경사상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민간사상, 효를 다해야 한다는 유교사상, 부처님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다 불교사상, 옥황상제, 용왕, 선녀 등 전부 다 도교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도교사상 반영되어 있음. 심청이는 성격이 어때요?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효심이 지극하고 희생정신 강하다. 이것이 천명입니다. 아버지. 운명론적 사고관. 신봉사, 너 없이 내가 눈 떠서 뭐하냐. 무능력하지만 정이 많고 딸을 사랑한다. 선인들, 뱃사람들, 배려심과 인정이 있고 일처리가 똑부러지지. 이렇게 공증까지 받고 있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렇게 구별을 다 짓고 이제 심소저 갑시다 하는데, 무릉촌에서 살고 있었던 장승상댁 부인이 그제서야 이 말을 듣고, 어떤 말? 심청이가 쌀 받고 팔려가서 오늘 죽는다.
급히 시비를 보내어 심소저를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려 심청이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아이고 이 무상한 사람아, 책망, 너 왜 그랬어 이거야.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았구나. 서운해.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니 효성은 지극하지만 너의 효성 인정. 네가 살아서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야. 나와 의논했다라고 하면 진작에 내가 주선해 주었을 텐데. 됐고 얼마야? 쌀 300석 내가 줄게. 뱃사람 그냥 주고 다시 와. 죽지 마. 쩔어.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 않은 말을 다시 하지 말라. 뭐 암튼 요렇다 정도 계산. 그냥 저기 내가 1억 2천 줄 테니까 그냥 물리고 와. 야, 엄청 심청이 이뻐해. 그랬는데 심청이가 말을 하기를 이 제안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애초에 말씀 못 드린 걸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이는데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겠습니까? 저 공짜로 소원 빌지 않을 거예요.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 일이 낭패가 됩니다. 그 또한 어렵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그건 못난 사람들이라 하는 짓이니 그 말을 따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심청이의 성격 어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의 계안을 위해 바치는 일이니 정성이 없는 일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체적인 성격이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다짜고짜 남의 도움 받지 않을 거예요. 이거지.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어찌 낯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보은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봤는데 엄숙해. 할 일 없이. 무슨 뜻이에요? 어쩔 도리 없이. 어쩔 도리 없이. 다시 말리지는 못했다. 심소저가 울면서 말하기를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습니까? 모실 수 없죠. 서립. 이제 영원히 이별합니다. 그래서 글 한 수를 지어 정을 표하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부인이 반가워서 종이와 붓을 내었더니 붓을 들고 글을 쓰는데 심청이 글 배운 여자야.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 꽃이 되어 그림족자였다. 안방에 걸고 봤더니 그 글은 그랬다. 생기 사귀 일몽간 견정 하필 우잠잠 이랴마는 세간에 최유단장처하니 초록강남 인미환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지. 이 정도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한 꿈이니 사람의 일생은 꿈처럼 짧은 거예요. 인생무상. 정에 이끌려 어찌 눈물을 흘리겠냐만 세상에서 가장 애 끊는 곳,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곳이 있으니 어디? 사별하는 데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데지.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건 사별이다. 이런 이야기죠. 부인이 여러 번 붙들다가 글 짓는 걸 보고 잠깐 정신 났어. 글 되게 잘 쓰네. 너는 과연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글은 진실로 선녀다.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상제께서 부른다. 운명이다.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기도 하고 상제가 부른다. 도교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지. 내 또한 이 운에 맞추어 글을 지으리라. 문, 은, 여기 혼, 여기 음이 비슷한 거야. 이렇게 운자를 맞춰준다고. 이 글 뜻은 이러하다. 난데없는 비바람,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비바람, 어두운 밤, 심청이에게 닥칠 시련. 아름다운 꽃이 날려서 네 집문에 떨어지나 심청이 죽는구나. 인간의 귀양살이 인간 세상은 짧아 인생 무상 나타나 있어.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진심으로 이별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전 소설에서의 운문의 삽입표가 미친 듯이 빨간색으로 한 번 정도 별표.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사건의 흐름을 중단시켜서 긴장을 풀어준다. 인물의 심리를 표현해준다. 사건을 인상적으로 암시한다. 대충 느낌이 오죠? 아닌 것 찾기 해놓고 이거 4개 말고 하나 더 끼워놓는다. 그러니까 얘네 외워놓는 거지. 난데없는 비바람은 심청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심청이가 제물이 되어 죽는 것. 심청이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통을 나타내는 거지.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나타난 심청이의 면모는 어때요?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 성격. 약속을 소중히 해요. 그렇지. 운명을 책임지려는 심지가 굳음. 타인의 처지를 알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 배려와 신의가 있는 인물이다. 야, 내가 1억 2천 줄 테니까 그냥 돈 주고 와 하면은 나라면 네! 고마워요! 했을 텐데 심청이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심청이처럼 뭐 황후가 못 되는 거지. 장승상댁 부인은 심청이 엄청 아끼고요. 내가 쌀 돈 줄게. 물질보다 인간의 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소저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여기 중요해요. 편집자적 논평은 언제나 중요해.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편집자적 논평.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직하니 신봉사가 붙들고 뒹굴고 괴로워하면서 네가 날 죽이고 가지. 그자는 못 간다. 나 데리고 가라. 너 혼자 못 간다.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부자간의 천륜을 끊고 싶어 끊으며 죽고 싶어 죽게 생기고. 애구는 막혀있고 생사의 때가 있어 하느님이 정한 일이니 다시 한번 운명론적 사고감.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서리법. 인정 사람 마음으로 한다면 떠날 날이 없을 겁니다. 저의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소리내어 울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폭 거듭거듭 안고 흐트러진 머릿결은 두 귀 밑에 늘어지고 비처럼 흐르는 눈물은 안녕! 옷깃을 적신다. 자빠지며 엎어지며 붙들면서 나가는데 외양묘사. 저 건너집을 바라보며. 그래서 의외로 여기 있죠. 여기 이후로 시험 되게 잘 나옵니다. 아무개네 큰아가야 바느질 수놓기를 이제 네와 함께 하려느냐. 아, 살아있을 땐 얘하고 심청이하고 같이 바느질 수놓기 했었네. 작년 5월 단오날에 그네를 띄고 놀던 일을 네가 그날 기억나? 아무개네 작은 아가야 금년 7월 칠석밤에 함께 기원하자고 했는데 이제 헛일이구나. 그러면 대충 느낌이 어때요? 7월 전이야. 이렇게 물에 빠지는 거. 언제 다시 보겠냐? 볼 수 없지.
이 말. 니들은 팔자가 좋아. 부모님 두 분 다 모시고 잘 살아라.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한탄. 앞에 하나 더 씁시다. 비교를 통해. 동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다가 울고 동네 사람들 연민. 마을 오기에서 서로 손을 놓고 해줬다. 그때 하느님이 아셨더니 밝은 해는 어디 가고, 밝은 해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찡그린 듯 강물 소리 흐느끼고 휘들어져 곱던 꽃은 시들어 제빛을 잃어버리고 하늘거리는 버들가지도 졸듯이 휘들어지고 복사꽃은 다정하여 슬픈 듯이 피어 있었다. 묻노라 저 꾀꼬리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벗을 불러 울어대고 꾀꼬리 슬프게 울어. 두견이는 피를 토하면서 우는구나. 산속에서 넓은 산을 어디에 두고 애끓는 소리를 울어서 보내느냐. 네가 아무리 가지 말라고 울지만 값을 받고 팔린 내 몸이 어찌 다시 돌아오겠는가. 나는 돌아오지 못한다. A, B, C, D 이 중에 성격이 틀린 건 누구예요? A예요. 이렇게. 만약에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워졌어요 라고 해놓으면 요거 괜찮은데, 밝은 해까지만 해놓으면 슬픈 분위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게다가 구름, 강물, 꽃, 버들가지, 복사꽃, 꾀꼬리, 두견이 전부 다 어때? 슬퍼하고 있지. 누구 대신? 심청이 대신에.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건 심청이의 감정이입된 자연물이다. 요거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0% 다른 거 찾기야.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와 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봄바람이 사람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겠는가. 이 지는 꽃을 보면서 이별한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비녀 있었지만 죽으러 가는 몸에 누구를 위해 단장하겠는가.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겠냐만 마지 못한 일이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아무도 원망할 수 없지. 서리법.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수원수구. 꽃도 지고 싶어서 지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언젠간 져야 돼. 언젠간 이별해야 돼. 나도 지금 죽고 싶지 않지만 이별할 때가 됐어. 자연현상에 빗대어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수용하면서 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 걸음 돌아보며 두 걸음 눈물 짓고 강머리에 다다르니 뱃머리에 반짝 깔고 심청이를 인도하여 빗장 안에 실은 후 닻을 감고 돛을 달아 여러 뱃사람이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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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양 소리를 하며 붕둥 치면서 배를 저 배치라며 물결에 배를 띄워 떠나간다. 안녕 심청이. 자, 요거 완판본이고 또 다른 버전이 있거든요. 이 미래인 교과서에선 꽤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별표. 심청전은 구전되다가 기록된 적층문학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간행된 걸 완판본, 서울에서 간행된 것이 경판본, 서울 경자를 써서 둘 다
심청이의 출생, 성장, 효행, 죽음, 재생, 부녀의 상봉이라는 기본 줄거리는 동일하나 완판본은 경판본에서 볼 수 없었던 인물이 등장하고 장면 묘사가 더 자세하다. 그래서 완판본에 장승상댁 부인이 등장하고 수궁에서 엄마 만나고 시가 들어가는 등 경판본에 없는 대목이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사적 분위기 형성, 인물의 성격 구현, 주제의식의 발현 등 일정한 차이를 가져와서 비장미와 골개미를 더해줍니다. 요거 대놓고 뒤에 학습활동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서 확인할 거야. 심청이가 뱃사람을 따라가는 장면에서의 나타난 것, 심청이 죽음을 거부하나? 아니요. 받아들이는 운명론적 사고가 드러난다. 니들 안녕! 니들은 좋겠다! 자신의 처지와 대조되는 인물로 비극성을 부각한다. 이별을 고하는 말을 통해 고향 떠나는 안타까움과 아픔이 느껴진다. 이거 시험 되게 자주 나온다니까, 이 멘트. 그래서 전 여기에다 별표할 거예요. 별표할 거예요. 심청이의 감정이입된 자연물 전부 다 아까 노란색으로 다 칠해드렸죠. 여기에 밝은 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됐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내가 읽은 심청전 정리 잘 하세요. 인당수가 빠졌을 때 인물의 심정 읽어만 봐도 알지. 이거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 완전 수치스럽지. 고전소설에서의 자주 나타나는 특징, 얘네들은 체크해야 돼. 고전소설은 주인공이 대부분 탄생에서 죽음까지 다룹니다. 옆에다가 무슨 구성? 일대기죠. 그렇지. 아우 잘한다. 일대기적 구성. 착한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내용으로 끝난다. 5글자. 행복한 결말.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됩니다. 어디에서? 용궁에 가서 죽은 어머니와 재회한다. 연꽃 속으로 들어가 환생한다.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연꽃이 돼서 둥둥 떠올랐는데 누구 눈에 띄어? 황제 눈에 띄어. 황제 연못 위에. 그렇지. 그러니까 우연성도 있어. 요거는 읽을 필요 없어. 장승상댁 부인의 배려를 거절한 까닭. 제 일이니까 제가 해야죠. 심청이의 성격? 고지식하다. 고지식하다는 아니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뱃사람들의 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이죠. 심청이 성격 어때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성격.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약속을 중시하는 신의 있는 성격. 은혜에 감사하는 성격. 나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겁니까? 양쪽으로 다 쌀받아서 튄다. 거짓말이죠. 다음 페이지. 심청이의 행동을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결시켜 봅시다. 오륜행실도라는 책이 있어. 맹희는 총나라 사람이다. 집이 가난하여 과일 팔아 정성을 다해 아버지 어머니를 섬겼다. 맹이 어떤 사람이야? 효자야. 효자야. 그 아버지도 아들의 효성을 알아 말하기를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효성 깊은 아들을 두었지롱 자랑했다. 아버지가 죽어서 맹희가 곡기를 끊고 슬피 우니 파리한 몰골이 거의 죽을 지경. 땅에 거적을 깔고 거처하며 3년 동안 소금이나 마실 것을 입에 대지 않으니 그 효성에 탐복했는데 3년 이렇게 하면은 죽어.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봤는데 어머, 그 땅을 파보니 황금 수천 냥이 나와서 부자가 되었다. 왜 부자가 되었을까?
효성이 깊은, 그렇지. 효성이 깊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 왜 자꾸 나와? 효를 중시한 당대 사회에서 효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으니까요. 이거지. 완판본, 경판본 구분해야 된다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 완판본이야, 경판본이야? 그렇지. 완판본이에요. 색깔 구분합시다. 경판본에서는 심청이와 아버지가 주인공. 효도를 다하다가 투신하고 아버지 만나려고 노력하고 신봉사도 심청이 생각하며 초라하게 살고 경판본은 작품 전체에 지극한 효성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전력, 유교적 엄숙성과 숙명론적 운명관에 지배됩니다. 완판본은 다른 색깔 씁시다. 훨씬 더 많은 인물과 사건이 등장해 장승상댁 부인이 너 나 양녀 될래? 효를 실현하는 것에 반대하고 유교적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네가 그게 진짜 효도인 것 같아 임마? 물론 이렇게 하진 않지만 현실적 해결 방법을 내놓느니 뭐요? 내가 돈 줄게. 신봉사는 두 판본에서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경판본에서는 한결같이 유교적 인물, 완판본에서는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 인물. 완판본은 유교적인 효를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과연 그게 정말 효일까? 당대 현실을 회의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볼 수가 있음. 조금 더 현실적이야. 완판본, 경판본에 나타난 신봉사의 성격 색깔로 다 구분해 드렸고요. 이러한 시절에는 어떠한 가치관이 퍼져 있었겠습니까? 아유, 그렇지. 효도하는 건 중요하긴 하지. 근데 과연 그게 진짜 효도이었을까? 회의와 비판도 공존했었을 것이다. 아유, 들떨어진 딸내미 같으니 그게 진짜 니네 아버지 원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뒤에 빈칸 하시고요. 그라종 또 뒤에 빈칸 채워주시고요. 소단한 평가 문제까지 지금 시작해 주시면 되겠지. 지금 출동! 남신의주 유동 주소야. 박시봉이라고 하는 집주인 에서 보냄. 아, 제목이 뭐야? 편지에 보내는 사람, 발신인 수신인. 보내는 사람, 발신인 주소야. 제목 되게 특이하죠. 남한산 고잔동 박진녹방 뭐 그냥 요 정도 되는 거야. 자유시 서정시고요.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독백적이고 반성적입니다. 더하기 힘내야 되겠어. 의지적인 태도가 마지막에 드러난다. 유랑민의 외롭고 무기력한 삶과 성찰 다시 더하기 의지. 근데 왜 이렇게 유랑하게 되었냐? 시엔 단 한 번도 나와 있진 않지만 외놈들 때문에 그렇다. 구성은 한번 읽을 시간 드릴 거고요. 여기 봐. 향토적 시어와 방언이 사용되고 있어서 단어 뜻 잘 물어봐. 시험 문제로. 담담한 어조로 자아 성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기로는 일제강점기에 자아 성찰하면 역시 윤동, 동주영, 윤동주. 그래서 동주형 시가 자주 연계돼서 나온다. 제목이 편지 발신인 주소 형식. 내용은 편지의 사연에 해당이 된다. 뒤로 슬쩍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뭐 행과 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듯이 말하고 있어. 평소에. 그래서 여기 산문적 서술로 시상을 전개하며 요거 외우는 거예요. 쉼표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쉼표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지금까지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밑으로 내려가죠. 편지 형식을 빌려 시적 화자가 자신과 자신의 삶의 고통과 의지를 담담하게 노래한 시다. 옆에다가 한마디 더 쓸 수 있어. 독백체.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어느 목순의 집에 새들고 있는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기력과 절망감을 빠져. 다 깨먹었어.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월세살이밖에 없지. 근데 집도 춥고 어둡고 눅눅해. 그런 방에서만 살아. 절망적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화자는 운명론자야. 누구처럼? 신천이. 그렇지. 빨간색 체크. 갈매나무와 같이 깨끗하게 살겠다. 굳고 드물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살 거야. 향토적 시열을 바탕으로 토속성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애환을 형상화하고 있다. 요거 토속적인 시어와 방언을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나름대로 일제에 저항하는 거야. 왜? 우리 말과 글 못 쓰게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됐을까요? 여기 요만큼 구성 있죠? 읽고 뒤로 넘어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아, 형님 엄청 잘생겼지. 어느 사이에, 그러니까 알아 몰라. 몰라. 의도하지 않았어. 당했어. 피동적이야. 수동적인 거랑 좀 달라. 피동적이야. 나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죠.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이 세 줄 한마디로 줄이면 뭐야? 암울해요. 가족이 해체됐어. 이산가족. 나쁘지 않다. 가족과 떨어졌지. 그 다음 눈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쉼표, 쉼표, 쉼표. 또 쉼표. 쉼표를 사용하고 있지. 운율을 형성하는. 그렇지. 쉼표, 반복. 운율, 형성. 그 어느 바람 센 쓸쓸한 거리를 헤매이었다. 평서형 문장. 어조는 어때? 담담해. 담담한 어조. 하나 더 쓸까? 산문적 진술. 바람 세인, 센, 시적 호용이 쓰여져 있어. 거리가 쓸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화자의 정서가 쓸쓸한 거죠.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날도 바로 저물어서 아래로 화살표. 어두움. 하나 더 쓸까? 하강적 이미지. 날도 어두워지고 바람은 새배 불고 아우 추워. 추위는 점점 더 추워져 오는데 어때? 사는 게 힘들어. 화자의 가난하고 고된 현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쌓이고 있지. 설상가상. 자,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쌓이고 있지.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그렇지. 설상가상. 금상첨화. 그거는 좋은데 더 좋아지는 거고. 다르지.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헌삿.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삿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그냥 초라한 뭐라고 할까? 장판도 아니야. 이런 것들. 나는 목순의 집 헌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요것도 단어 뜻 잘 물어봐요. 쥐인을 붙이었다. 무슨 뜻이야? 새 들어 살았다. 이 뜻입니다.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 집에서 살아? 남의 집에서. 전세로? 매매해서? 월세로.
이리하여 나는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지.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이 말 너무 슬퍼.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내가 무슨 손오공처럼 분신술 써가지고 내가 한 열댓 명 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 거야.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들어. 디롱뱅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 박시봉 씨가 나름 배려심이 있고 좀 착해. 아유 이런 거지 같은 방에 저기 가축이나 지울 것 같은 이런 방에 새들어 살아서 뭐야 나야 돈 몇 푼이나 받아서 좋긴 하지만 이게 사람 살기 이게 눅눅해가지고 쉽지 않은디 하면서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자질구레 한 개 넣어서 불 붙여서 화로를 하나 방에다 넣어줬어. 박시봉 씨 착해. 디롱뱅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나에 대한 박시봉 씨의 일종의 배려 같은 거야.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는 글자를 쓰기도 하면서 무의미한 행동하고 있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두문불출. 자리에 누워서 무기력해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화자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무기력한 행동을 열거하고 있다. 역시 쉼표 엄청 써가면서 그쵸? 그러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계속 되새김질 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소한테 밥 좀 줘라 해가지고 풀 해가지고 쑤어서 먹였거든. 근데 점심 돼가지고 잠깐 밥 갈다가 쉬고 있는데 소가 뭐 계속 씹어 먹고 있어. 밥을 먹지 않았는데 뭐해? 먹었던 거 다시 토해가지고 그거 또 씹고 있는 거거든. 그게 새김질이야? 되새김질. 그렇지, 되새김질 한다고. 근데 무엇을? 나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나의 과거에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행위를 하는 거지.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더니 야, 잘 살았어가 아니라 가슴이 꽉 메여 답답해. 내 인생 내가 생각해도. 내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 핑 고여 슬퍼. 내 스스로 화끈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이 정도면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는 거지. 슬픔과 회한을 느끼는 지난 시절, 과거. 그래서 체크.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거의 삶을 포기하기 직전이야. 삶에 대한 절망과 체념. 이 최고조에 달한 부분 찾으세요 하면 요 줄 찾으면 됩니다. 요 줄 찾으면 됩니다. 죽겠다 이거니까. 이 시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 여기야. 네모치고 별표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러나에다가 별표. 그러나 나는 잠시 후에 고개를 들어 위로 화살표. 대놓고 위로 화살표 이렇게 할까? 허연 창문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위로 화살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위로 화살표. 왜 위로 화살표예요? 상승의 이미지. 절망에서 벗어난 상태. 헉! 그러나 이전에는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나 이후로는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네. 그래서 그러나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 시상전환. 그렇지.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절망에서
희망, 의지적 태도로.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무슨 말이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들 내 뜻과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 뭐?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운명론적 세계관. 근데 이게 다른 출판사에 또 보면 더 크고 높은 것, 개인의 힘을 초월하는 존재, 절대자, 운명, 그리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현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내 맘대로 사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외놈 새끼들 가만두면 안 돼. 나를 내 맘대로 굴려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이 있다고 믿어? 네. 그러면 막 살면 되겠네? 어차피 흘러갈 테니까. 이거 화생전이었네. 아니지. 운명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숨 쉬고 손 들고 이런 것까지 정해주진 않을 거야, 운명이. 그 운명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지금 백석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러면 그 운명 속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공부. 굳고 깨끗하게 사는 거야, 백석은. 이리하여 여러 날 지나는 동안 성찰의 과정을 지내는 동안, 이 부분 너무 좋아. 나는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이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고, 과학실 비거에다가 흙탕물 넣어놓고 막 흔들었는데 꼬작물 꾸릿꾸릿했는데 가만 놔두면 돼. 싹 가라앉고 물이 깨끗해진다고. 내면의 안정이 취해지고. 근데 어쩔 순 없어. 외로운 생각만은 들 때쯤, 이제 절망감에서는 좀 벗어났고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야.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 덜어는 나주손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의성 싸락눈이 와서, 한방눈이 아니고 싸락눈이야. 이거 되게 기분 나쁘고 별로야. 시에서 싸락눈 나오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일 일이 거의 없어.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에 더욱 다가가서 끼며, 앞에 화로에 다가가서 끼지 않았었나? 그땐 엄청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화로 안고 있었잖아. 이 아저씨 화로 두 번 안을 거야, 이 형님. 처음에 화로 안았을 때는 되게 무기력했거든. 근데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화로를 껴안을 거야?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외롭게 서서, 체크할게요. 네모하자. 외롭게 서서 어두워져 오지만, 시련은 닥쳐오지만, 눈을 맞으면서, 눈은 세모고 눈을 맞으면서 네모,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의성어, 소리를 내면서 눈을 맞는 드물다는 굳고 정한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처럼 살리라고 다짐했다. 그래서 이 시를 의지적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 힘드네 사는 거. 갈매나무처럼 살아야 되겠어. 네모친 거는 전부 다 뭐예요?
갈매나무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야. 네모친 것. 갈매나무 빨간색.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상,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옆으로 와서 다시 볼게요. 갈매나무의 기능. 외롭게 살고 있는 화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 굳고 정하다. 굳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 화자의 의지를 투영했다. 객관적 상관물. 시험 문제는 뭐 나와? 갈매나무 자체의 속성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고, 시에서의 기능을 물어볼 수도 있고, 갈매나무 밑줄 그어놓고 기억, 기억과 같은 기능하는 것 찾기 1, 2, 3, 4, 5번. 객관적 상관물 찾으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자. 시상 전환이 어디에서 벌어져? 그러나 중심으로. 이 시에서 이거 엄청 중요해요. 토속적 시어를 씁니다. 모국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이게 나름대로 일제에 대한 저항이야. 바람, 추위, 습내나는 춥고 누구탐방, 싸락눈, 고된 현실. 갈매나무는 어때요? 시련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살아가겠다 라는 의지를 형상화해 줍니다. 제목이 뭐였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주소 형식이다. 발신 주소 형식. 근황을 편지 이야기로 내면 의식을 전달한다. 밑에 한마디 더 써야 돼. 솔직하게. 편지 쓰면서 거짓말하지 않을 거잖아. 물론 이 편지는 1820년 영국에서 시작돼요. 그딴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것만 아니면 솔직하게 쓰겠지. 다음 페이지. 왜? 아닙니다. 화자는 어느 상황입니까? 가족 없고 집도 없는 상황. 암울한 상황. 아,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아. 자기 성찰적 태도로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화로에 더 가까이 가서 무릎 꿇고 경건하게 반성할 거야. 경건하게 반성할 거야. 밑으로 내려와. 시상을 네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처음에는 쓸쓸하고 가족 다 잃어버렸어. 무기력하게 글자 제위에 글이나 쓰고 있어. 아, 나의 인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좋아. 갈매나무처럼 이겨내야 되겠다. 요 흐름은 잘 기억하시라고. 다음 페이지. 외로움과 쓸쓸함이 그러나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확인. 됐을까? 갈매나무는 화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이 석이! 나처럼 살아! 눈 맞으며 의연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처럼 시련을 극복하고 꿋꿋이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 제목이 뭐라고? 편지 발신인 형식이라고. 그래서 뭐 하자고?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듯하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어? 진짜 속마음 이런 거구나. 화자의 내면의식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수행평가 시 한 편씩 써오세요. 다음. 이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 백석형님의 시는 배워둘만 하지. 30년대, 40년대 일제의 수탈로 현실은 피폐해지고 유민들은 고향 상실감과 민족 해체에 반발. 그래서 어이씨 외놈들 때문에 전부 다 적살났네. 외놈들 오기 전엔 정말 살기 좋았었는데. 공동체 의식을 담은 주제와 토속적 소재를 고수하는 작가들, 바로 백석. 토속적인 시어를 썼습니다. 왜요? 빨간색. 토속적인 정감을 준다. 모국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려고 한다. 즉,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이다. 그래서 이 시를 창작한 의도는 뭐예요?
우리 고유의 민족어를 보존하고 공동체 의식을 담아낸다. 현실과 아픔을 성찰하고 극복하려는 모습을 그려내준다. 시인의 현실 대응 방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극복 의지, 요거 일단 기억해. 극복 의지. 됐어. 다음 페이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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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